이 행정학은요, 여러분들이 그 뭐 시험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기본 소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시험 보는데, 작년에 그 교행직 시험 보고 온 학생이, 면접시험 보고 온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면접시험에서 물어보더라는 거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게 면접시험 내용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업무는 다 뭐에 근거해요? 정책은 예산에 근거하거든. 아니,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467페이지 예산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한 표현인데, 자, 먼저 여러분들 양가로 1번에 그 문장이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헌법 54조인데, 헌법 54조. 자, 여러분 그 양가로 1번의 주어가 뭐예요? 정부는 자, 해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계년도 개시 며칠 전? 90일 전, 90일 전 동그라미.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자, 다시 며칠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90일 전까지, 응? 국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예요? 국회는 언제까지?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동그라미. 이거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의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계년도 개시일은 1월 1일이 개시일입니다. 1월 1일이. 우리나라는 이제 해계년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해계년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넷, 4장을 넘겨보세요. 4장을 넘겨보시면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상단에 여러분 그림 맨 밑에 보시면 자 헌법조항 다시 써놨죠. 54조. 응? 자 여러분들 정부는 자 그래서 그 그림 다시 볼게요. 그림 다시 보시면 2017년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예산은 다시 2017 해계년도 예산은 언제 집행이 돼요? 2017 해계년도에 집행이 되지. 그래서 예산 집행에다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다시 2017 해계년도 예산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뭐가 돼요? 집행이 돼요. 집행에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계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뭐 돼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고 편성이라 그럽니다. 편성에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서 확정이 돼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확정이 돼요. 심의 의결에다가 따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아까 헌법조항 다시 볼게요. 그러면 정부는 해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계년도 개시 며칠 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90일 전까지면 10월 2일이야. 그럼 자, 90일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럼 100일 전에 편성해서 제출해도 돼, 안 돼? 되지. 90일 전까지란 얘기는 최종적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헌법에는 90일 전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100일 전에 제출해도 돼, 안 돼? 되지. 120일 전에 제출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는 90일 전까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항을 국가재정법에서는 한 달을 앞당겼어요. 그래서 자,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보면 며칠 전까지? 120일 전까지로. 자, 이렇게 해서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며 다시 국회는 며칠 전? 30일 전까지 의결하라고 돼 있어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제 해계년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되고, 자, 집행이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결산이라는 걸 해요. 실제 수익과 지출이 확정적으로
얼마가 됐는지를 이걸 결산이야. 다시 그럼 결산은 아까 자 결산서가 만들어지면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감사원 검사를 받습니다. 그림에서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죠.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가 뭡니까? 6월, 7월 이 기간에 걸쳐서 뭐예요? 예산이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산 과정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예산은 몇 년간 굴러가요? 그림을 3년간 굴러가는 거지.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2017년도에 집행되고 2018년도에 결산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죠. 2018년도에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생기고 있는 거지. 2018년 예산에 대한 집행과 2016년 예산에 대한 2017년 다시 미안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예산에 대한 집행, 그리고 2017년 예산에 대한 결산, 그리고 2019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심의 의결,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자, 다시. 해경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낸 최초 예산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본예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국회는 언제까지 심의 의결하라고 돼 있죠?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국회가 의결이 되면 예산이 뭐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성립된다 그랬거든요? 다시. 국회가 최초에 낸 예산을 뭐?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 그러는데, 자, 이 본예산을요,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고칠 수가 있어요. 제출된 예산을. 이거를 수정예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국회가 의결을 해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예산이 성립이 된 거죠? 성립된 예산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 이거를 뭐라고? 추가경정예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 467. 이건 뭐 개념 문제야, 개념 문제. 그래서 본예산, 그리고 두 번째 수정예산, 가로에 국회 통과 전에 예산을 수정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서 성립된 예산을 뭐예요? 다시 만드는 거죠. 이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자, 네모 7번에 예산 불성립 시에다가 형광펜. 예산 불성립 시. 여기 잠깐요. 우리 헌법에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해결도 계시 30일 전까지. 12월 2일까지요. 3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 의결하라고 헌법에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연말이 되면요, 국회가요, 여야 간에 정쟁에 휩싸여가지고 싸움박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요, 이 헌법 조항을 굉장히 많이 위반을 해요. 자,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이 30일 전까지 의결하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 돼? 제야에 종치기 전까지는,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 해계년도 개시와 동시에 뭐예요? 집행을 할 거 아니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자, 근데 이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 이게 바로 뭡니까? 예산 불성립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어. 그러면 공무원 월급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단돈 1원이라도 씁니까? 이런 경우에 비상적으로 뭔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잠깐. 본 예산은 지금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도라 그래요.
다시 예산 불성립의 뜻은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 헌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예산은 불성립한 거잖아. 자, 이 경우에 뭔가 지금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이러한 자,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비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니까, 이건 뭐 국회 의결 없이 하자.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비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마저도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게 보다 재정민주주의에 충실합니까? 전자, 후자? 후자지,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자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준예산이라는 제도예요. 현재 쓰고 있는 제도, 준예산. 자, 준예산. 자, 첫 번째 점 보세요.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이걸 한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단어라기보다는 예산 불가금 시에. 자, 여기서부터. 자,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여러분, 특정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을 될 때까지, 자, 특정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회 의결을 받고 쓰라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지. 자,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준예산은, 자, 국회 의결 없이 본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도 없이 일단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재정민주주의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는요, 헌법에서 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만 준예산을 쓸 수가 있어. 첫 번째,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비는 일단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이 세 가지 경우만 준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요. 나머지는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공화국 헌법 이래로 준예산이 자, 헌법에 규정된 제도예요. 근데 실제 사용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회는요, 헌법 조항은 위반을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제야의 종칙이 몇 초 전에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꼭 막 이런 뉴스가 나와. 12월 달쯤 되면, 뭐 사상 최초, 왜냐면 국회가 싸우니라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뭐 사상 최초의 뭐 준예산 집행 임박 뭐 이러다가 이제 12월 30일쯤 극적 타결 뭐 심야 극적 타결을 해가지고 뭐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준예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가 잠정예산 이건데, 이 잠정예산은요, 자, 국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자, 출제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달이다, 두 달,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다는 얘기고, 일정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을 국회가 별도로 뭐 해주는 제도예요? 의결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준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야, 부합해요? 예외지. 하지만 외국에서 쓰고 있는 잠정예산이라는 제도는 사전 의결 원칙에 부합하죠. 그리고 사전 의결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든 분야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지. 국회가 의결을 해줬는데 뭘. 그래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영국, 캐나다, 뭐 일본,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인데, 여러분 미국의 잠정예산 출치시고, 미국의 잠정예산을 끝자락에 네 글자로 뭐라고도 표현해요? 답습 예산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해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1,2공화국 때 썼던 제도예요. 맨 밑에. 1,2공화국. 1,2공화국은 언제 때요? 이승만 때지, 이승만. 1공화국 이승만, 2공화국 뭐, 장면. 아니, 4.19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진 게 이승만 정권이고, 1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라고 볼 수 있는 2공화국 정부가 시작하죠. 자, 그래서 1,2공화국 때 썼던 제도인데요. 이 가해산은 이런 거야. 본 예산이 지금 불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회가요. 1월달, 한 달짜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는 거야. 1월달 한 달짜리. 자, 그러면 보세요. 잠정 예산하고 비교하면 둘 다 사전 의결 원칙에 부합하지? 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한 달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산의 분류로 갑시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470조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지. 그럼 이 470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뭐 그냥 뭉뚱그려 통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470조 원이라는 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 예산 분류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야. 제목 중심으로 보시면 기능별 분류라는 게 있고, 조직별 분류라는 게 있고, 품목별 분류가 있고, 경제 성질별 분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자, 여기서 이것도 개념 문제예요. 먼저 기능별 분류인데요. 그럼 기능별 분류가 뭐냐면 정부가 수행하는 큰 기능들이 있죠. 정부가 어떤 기능이에요? 1년 해마다 국방 기능, 교육 기능, 복지 기능 이런 큰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이라 그래요. 주요 기능을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2018년 예산 가운데 방위비 예산 얼마, 교육비 예산 얼마, 복지비, 사회개발비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기능별 분류를 하게 되면요. 일반 국민들이 예산서를 딱 보고 아,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복지비에 쓰는구나, 교육비에 쓰는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의 장점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자,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능별 분류를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부 활동에 대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지. 자, 이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류 방식은 조직별 분류인데, 여러분 이 조직별 분류를 동그라미 1번의 끝자락에 소관별 분류라 그래요. 소관별 분류. 자,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 얼마, 국방부 예산 얼마, 교육부 예산 얼마, 이렇게 정부 조직 단위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분류하는 걸 뭐? 조직별 분류 또는 소관별 분류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소관별 분류의 기본 단위는 동그라미 2번. 자, 형광펜으로 중앙간서 동그라미 하시고 독립기관 동그라미 하세요. 중앙간서 동그라미, 독립기관 동그라미. 자, 여러분 중앙간서는 뭘 말하냐면 부처청을 말해요. 부처청을. 자, 그 다음에 독립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들이 있죠? 응?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정부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기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중앙예산기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거든? 그럼 여러분 상권분립 원리에 따르자면, 정확한 상권분립 원리에 따르자면 법원 예산은 누가 편성해야 돼요? 법원에서 편성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국회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진해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한테 내요. 그럼 기재부는 중앙간서하고 독립기관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국회에 내는 거지. 좀 상권분립 원리에는 안 맞지.
자, 이게 조직별 분류고, 자, 세 번째, 얘도 잠깐만. 그리고 조직별 분류의 표 좀 잠깐 볼게요. 이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요, 자, 장점, 특히, 입법부의 예산심의 회계검사가 용이해서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효과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법부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처하고 이렇게 맞대응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다.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건복지부 예산은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책임이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경비 지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품목별 분류인데 이 품목별 분류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 잠깐만 인건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렇게 분류하면 아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아주 구체적이죠. 응? 이거를 품목이라 그래요. 품목. 그래서 정부 전체 예산을 동그라미 1번 정부의 구체적인 지출 항목별로 분류하는 건데 이게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보시면 목이라고 돼 있죠. 목. 이게 바로 품목에 해당돼요. 자, 이 품목별 분류를 하게 되면 최대 장점이 뭐? 통제야, 통제. 아니,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이 딱딱 정해져 있다면 아까 초딩 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부여 박탈하고 뭐를 시켜야 합니까? 통제를 시켜야 하는 제도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품목별 분류의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예산 집행자의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해요. 동그라미 4번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줄여서 행정부의 통일을 시켜야 하는 분류 방식이에요. 품목별 분류. 자, 근데 이게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동그라미 1번 줄. 정부 지출의 전모나 목적,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무용품비에 100억 쓰고 출장비에 200억 쓰고 인건비에 1000억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무슨 사업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잠깐만. 예산은 일종의 정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인건비에 100억 쓰고 사무용품비에 10억 써가지고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사업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명확하게 안 드러나요. 지출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품목별 분류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단점, 정부 지출의 전모나 지출의 목적,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경제 성질별 분류는 첫 번째 줄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체크. 이게 목적인데 이건 그냥 좀 외우세요. 자, 예산을요, 두 번째 줄 이제 경제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데 사례 보시면 예산을 경상계정, 자본계정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경제 성질별 분류다. 이렇게. 이건 뒤에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테마 10. 한국의 예산 과목 분류 체계인데, 여기서는요, 자,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이라고 해서, 자, 여기 형광펜 들고, 장가랑, 세항, 목까지 줄. 장가랑, 세항, 목. 이렇게 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가재정법에서 이 규정된 내용인데, 세출 예산은요, 자, 과목, 분류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 관, 항, 세항, 목. 이거 좀 외우셔야 돼. 장가랑, 세항, 목.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끊는 게 좋아요. 항 다음에 장가랑 세항, 목.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예로 들이면 이런 예로 봅시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장이 뭐냐 하면 이 장이 아까 이미 봤다시피 큰 기능을 말해요.
주요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 장이 사회복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은 뭐냐 하면 이 장 밑에 있는, 장은 큰 기능이고 관은 장 밑에 있는 세부 기능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기능 밑에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가 있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을 수 있고, 아동복지가 있고 뭐 등등등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항은요, 항은 뭐냐 하면 관 밑에 있는, 관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서브 폴더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큰 기능, 얘는 밑에 있는 하위 기능. 자, 항은 뭐냐 하면 관 밑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사업.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노인 의료 보장 사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 생계도 보장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항은 말 그대로 항을 뭐 한 거예요? 쪼갠 거야. 세부 사업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의료 보장 사업 밑에는 예를 들어 노인 뭐 돌보미 바우처 사업, 또 뭐 노인 무상 진료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항이야. 자, 그 다음에 목은 뭐였어요? 목은 아까 품목이지, 품목.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건비 뭐 얼마,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필요하죠. 사무용품비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예산 분류 체계인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장관항까지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입법 과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항하고 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 과목이라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칠판 보세요. 그럼 아까 한정성 원칙 했죠? 한정성 원칙. 정해진 목적에 써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 노인복지 기능에 배정된 예산이 있겠죠? 이 밑에 이거 다 합치면 노인복지 예산이잖아요. 이 노인복지 예산을 장애인복지 기능에다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정성 원칙 위반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노인복지 예산을 장애인복지 사업에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라 그러는데, 얘는 원칙이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자, 근데 장관항은 무슨 과목이에요? 입법 과목이에요. 이 얘기는 입법부가 부여한 목적이라는 거야. 자, 장관항은 입법 과목입니다.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용이라 그래요. 자,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 이용은 입법부가 부여한 목적과 다르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의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 승인도 얻어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듣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항하고 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행정 과목이에요. 이거는 행정부가, 입법부 우열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목적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역시 뭘 봐요? 인건비에 배정된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사무용품비에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한정성 원칙 위반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돌려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행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이번에는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라 그래요. 전용은 입법부의, 자, 국회의회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누구의 승인?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돼.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4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장관항은 무슨 과목? 4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장관항은 입법 과목 줄 치시고, 그래서 국회 의결 없이 과목 간의 융통이나 신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항하고 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행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표 바로 밑에 내용 각주 1번 보세요. 까맣게 1번. 자, 입법 과목, 자, 예산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뭐? 이름? 이용 동그라미.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뭐? 전용. 이거 뭐 시험 문제 무시하게 자주 나오죠. 뒤에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70페이지 왼쪽 페이지 제목 다시 보세요. 테마식. 한국의 예산 과목 분류체계 한 다음에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네모 2번에. 네모 2번. 자, 이런 우리나라가 2007년도부터요,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럼 프로그램 예산 제도란 말 그대로 동그라미 1번. 뭐를 중심으로 예산을 하겠다? 동그라미 1번 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자,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동그라미. 프로그램이란 줄 쳐져 있죠.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묶음.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국가재정법에 예산 과목 분류는 장관항, 세항, 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 이전에는 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 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을 했어요. 이 목이 좀 전에 봤던 뭐예요? 품목별 분류죠? 목에 초점을 둔 이유는 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와 합법성을 실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0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게 NPM적 개혁이거든요. NPM은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야. 자, 이 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통제와 합법성은 용이하지만 사업에 관한 정보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요. 사업에 관한 정보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 파악도 어렵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07년도부터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쉽게 표현하면 얘가 프로그램이에요. 이 항 있죠, 항. 얘가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이, 이 항이 뭐라 그랬어요? 큰 사업이라 그랬죠. 큰 사업. 자, 이 항이 프로그램인데,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프로그램이란, 예를 들어 노인 의료 보장 사업이다. 그럼 뭡니까? 노인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세부 사업들을 뭐예요? 묶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항,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서 이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프로그램별로 뭐예요? 예산을 배정하고 프로그램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프로그램별로 성과 측정해서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이 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분야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관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부문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항은 뭐라고? 프로그램. 그리고 세항은 단위사업. 그 다음 뭐 목은 중요한 건 아닌데 얘는 편성 비목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잠깐 여기요. 국가재정법에서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없어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장관항, 세항, 목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파란색으로 쓴 표현이 있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자, 이렇게 같이 장은 뭐라고 표현해요? 분야. 그 다음에 관은 부문. 이렇게 화살표 내려오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 목은 편성 비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471페이지 정 가운데쯤 보시면 이 지방재정법은요 아예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법 자체에서 도입이 됐어.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예산제도라는 표현을 해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장관항, 세항, 목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졌어요. 법 자체에서. 국가재정법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은 장관항, 세항, 목으로 구분했던 기존의 세출 예산을 싹 없애고, 자, 뭐와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요 항목하고 세부 항목으로 나눴고, 주요 항목은 다시 뭐로? 분, 야가 있고, 그 밑에 부, 문이 있고, 그 밑에 정책사업. 이 정책사업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지방재정법에는. 자, 471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1번 동그라미 3번. 자, 줄 치세요.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자, 프로그램 예산제도 유용성인데 동그라미 1번 종래. 그리고 자, 그 이전에는 뭐 중심이었어요? 품목. 그리고 이 품목은 이게 투입물이야. 산출물들이에요. 투입물들이지. 인력,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다 투입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종래 품목 중심의 투입 관리와 통제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끊고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으로 재정 운영 체제를 뜯어고치겠다라고 이제 도입이 된 게 프로그램 예산제도예요.